갑상선암이 주로 여성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갑상선암은 99%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착한 암은 맞습니다. 네, 갑상선암은 사실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5년 생존율이 99%라고 했지만 내가 1%일 수도 있어요. 네, 1%는 또 느낀 거는 갑상선암이 우리가 보통 걸렸다 하면은 뭐 괜찮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치료하면 된다 이건 아니라는 그렇죠. 점. 근데 저는요 갑상선이 뭔지도 잘 몰라요. 네. 갑상선이 뭔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네네. 작다는 것만 들었는데 네네. 이건 뭐 만약에 걸렸으면 다 잘라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전체 절제를 다 해야 네. 됩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다 했다고 해서 어디까지를 수술하느냐 그것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크게 미국에서 발표된 갑상선 결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그런 펄러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있고 사이즈가 4cm까지도 또 얌전한 암인 경우에는 한쪽만 할 수 있다고 반엽절제술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갑상선이 양쪽에 좌우에 하나씩 있고 가운데서 만나는데요. 그래서 한쪽에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반엽절제술이라 해서 한쪽만 떼내는 수술 또는 이제 가운데만 있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협부절제술이라 해서 거기만 떼내는 경우. 또 물론 이제 양쪽에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 떼내야 되고요. 또 주위에 많이 침범돼 있거나 또 퍼져 있거나 또 주변에 임파선들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전이가 의심이 된 경우에는 전절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수술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은데 만약에 교수님 만약에 암이 수술로도 제거가 안 됐어요? 아니면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갑상선암이 진행돼서 이제 갑상선 아까 말씀하셨던 캡슐 피막을 뚫고 나가면 주변에 있는 조직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주요 구조물들이 목에 많지요. 그래서 식도나 기도, 후두, 신경이나 혈관 등을 침범해서 수술이 복잡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암세포가 림프 순환을 타고 가서 중앙부나 측경부, 종격동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약 10% 정도에서는 이 혈액을 타고 퍼져 나가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폐라든지 뼈, 뇌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수술로 좀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갑상선 암의 크기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까 1cm 미만은 사실은 좀 수술을 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더 작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반적인 원칙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0.5cm 미만의 작은 암은 그냥 좀 두고 봐도 되지 않겠나 그런 게 컨센서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큰 거 1cm까지는 그래도 반엽절제수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1cm보다 커도 한쪽에만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얌전한 암인 경우에도 반엽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절제술을 하는 이유는 해야 되는 경우는 이거를 한쪽만 떼냈을 때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든가 또 그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퍼져서 전이가 된다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전절제술을 하는 게 낫기 때문에요. 그런 판단들을 환자의 상황 또 병의 상태에 따라서 보고서 잘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수술 이후에 사실은 또 재활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수술 다음에 목소리가 변화. 특히 목에 아나운서 있는 분들 기관이- 같은 게 만약에 예. 수술 받고 아나운서 네. 목소리가 변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을 텐데 맞아요. 실제 수술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걱정하시는 게 목소리 변하지 않냐 그건데 그 이유가 갑상선 뒤쪽에 목소리 내는 성대신경이 바로 그 뒤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목소리 내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성대를 움직여주는 성대신경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또 노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톤에 이제 고음이 이제 쭉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거는 상후두 신경이라고 그 갑상선 보면은 위쪽에 후두를 따라 내려오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게 또 건드려지게 되면은 하이톤, 고음으로 올라가는 그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그 노래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프로페셔널 보이스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성대신경 또 상후두 신경 두 가지를 잘 보존하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이제
콩알보다 작은 조직들이 좌우에 위아래로 그래서 4개, 2개, 2개씩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하는 역할이 몸의 칼슘, 혈중의 칼슘 수치를 조절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직접적인 암의 침범이 거기에 없다 그러면 이어가는 혈관하고 같이 잘 보존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게 결국 수술자, 시술자의 어떤 그 손 실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병증 여부가 그런 거하고 직결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수술하다 보면 이제 당겨야 되는 그런 견인해야 되는 것 때문에도 아까 말했던 약간 신경 같은 데 놀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목소리 변화가 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성대 마비 정도는 아니고 말씀드렸던 상부두 신경이 약간 놀래서 약간 고음이 잘 안 난다든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되게 회복됩니다. 자연 회복. 아 그래요? 회복이 될 수도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처음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근데 수술 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도 들었는데요. 이 호르몬이라고 하니까 왠지 평생 복용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갑상선을 양쪽을 전체를 다 절제하신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네,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절제 한쪽만 절제하신 경우에도 이제 갑상선암의 위험도나 남아있는 갑상선의 그 기능에 따라서 복용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 이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목적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갑상선 암의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또 이제 뭐 호르몬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지만 않으면 특별히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드시는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해도 된다. 자, 그런데 그 갑상선 암 치료에서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방사성 요오드 치료. 또 갑상선 그렇죠. 방사선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서워하기도 한데 사실 방사선 요오드 치료는 필수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 단독 치료로도 뭐 해도 된다 그런 의미인가요? 전절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만들 때 그 요오드라는 게 섭취가 돼서 그걸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요오드에 그 혹시나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이라든가 또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미세하게 남아있는 갑상선 암 그것들이 이제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먹게 되면은 이제 돌아다니다가 남아있는 거기에 섭취가 되고 그 요오드에 이제 암이나 자녀 갑상선 조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요령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모든 환자, 전제출 수술을 하는 모든 환자에서 다 요오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요오드 용량도 저희가 30에서부터 150, 200까지 다양한 용량을 쓰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고용량의 요오드를 쓰게 되면은 침이 안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고용량을 쓰는 건 아니고 또 얌전하고 괜찮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 저용량 그리고 꼭 필요해서 전이가 심하다든가 침범이 심하다든가 또 원격 전이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제 고용량을 쓰고 또 아주 얌전한 암인 경우에 이제 반접착제 수술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얌전한 것보다 약간 조금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또 이제 전접착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 여기 특이적으로 이제 갑상선 조직으로 이제 남은 조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다른 장기라든가 또 필요한 부분에는 잘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침샘에도 이게 또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침이 안 난다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민들을 사실 갑상선암에 안 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예방법도 궁금해요. 네, 갑상선암은 방사선 노출이나 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발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대사증후군이나 비만과도 연관이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요인이 있으시거나 또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이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제 목을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예. 지금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뭔가 만져졌어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단계인가요?
네, 이게 갑상선 부위가 이제 뭐 후두 바로 근처 아래쪽으로 이렇게 갑상선도 보면서 있으니까요. 뭐 어떻게 아직 근데 압니까, 목을 다 그거? 만져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갑상선 혹, 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일 가능성은 많고요. 또 목 좌우에 이렇게 쭉 부위에 또 임파선들이 있거든요. 그 임파선이 커진 경우는 임파선 종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상선 결절인 경우는 대부분 양성인 경우가 더 많고요. 90% 이상이 양성이고 암인 경우는 뭐 5% 미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결국은 갑상선에 나쁜 음식, 갑상선에 좋은 음식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좋은 음식이 합니다. 따로 있을까? 네.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이제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이 갑상선에 괜찮냐라는 질문들이신데요. 이런 김,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갑상선의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해조류가 이제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그 요오드를 섭취를 이제 충분히 하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과량의 요오드를 섭취하시게 되면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에는 이제 유발을 하시거나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스피루리나나 클로렐라, 다시마, 환 같은 거를 복용하고 갑상선 그 기능 이상이 발생해서 이제 외래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런 건강 보조식품들을 중단하면 또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저희도 애 낳고 나서 미역국 진짜 많이 먹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요오드 많이 섭취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잉 국가에서는 오히려 과량의 요오드는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에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또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요오드 섭취가 이제 부족한 지역에서는 여포암이나 미분화암이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요오드 섭취가 과잉인 지역에서는 갑상선 유두암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상선 암에는 요오드가 너무 이렇게 제한해서 드시거나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고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갑상선 암이 이제 비만과 관련된 암 중에 좀 대표적인 암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식단으로 또 체중 관리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뭔가를 드셔서 갑상선에 좋다, 갑상선 암에 좋다기보다는 이제 건강에 이제 좋지 않은 것은 피하시고 뭔가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제때 검사를 잘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적당량 여기 애매한데요. 적당량이면 하루에 뭐 한 번을 먹으라든지 막 일주일에 두세 번 먹으라든지. 네, 그 사실은 저는 이제 미역국에 굉장히 과량의 요오드가 들어있는데 미역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2번 정도까지 괜찮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긴 그걸 그러니까 내가 매일 되게 먹으면 또 안 매일 되는구나. 먹었으니 네. 세 끼를 다 먹었는데. 저하층 그래도 임신부는 환자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임산부. 임산부도 마찬가지로 아, 사실 마찬가지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네. 과량의 요오드가 네. 이제 산모의 그런 이제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고용량이 사실 전달되는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아기의 갑상선이나 또 우리나라의 그런 갑상선 암의 빈도가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그런 이유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그렇겠네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분당 차병원 갑상선암센터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갑상선암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은 지켜라 이런 게 있으실까요? 예, 갑상선암은 특별한 건 없지만 또 박상선 치료를 받았다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잘 걸리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기적인 초음파 그런 검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을 위해서는 피검사로 다 나오니까 가끔 피검사에서 기능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건강한 생각, 건강한 생활 습관, 또 적당한 운동 그런 생활 습관을 잘 지키시면은 수칙을 지키시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송 교수님. 네, 갑상선암은 대부분 예후가 매우 좋지만 또 이제 느리게 진행한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암과 달리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나서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재발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좋은 치료 성적을 보입니다. 그리고 난치성 갑상선암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뭐 표적 치료제나 또는 경구 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다학제 전문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차병원에서. 자, 이상 그 갑상선암에 대해서 해봤는데 네. 합방을 해봤습니다. 저희 조수빈 TV, 네. 조수빈 아나운서랑. 어떻게 케미가 맞습니까? 케미가 맞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